CNN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가 한글로 뒤덮였습니다. 로이터는 이를 긴급 보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 확산의 부작용이다. 중국 언론은 몽골이 한국에 잠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의 이면에는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한글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는지.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5년 어느 날 몽골 울란바토르의 거리가 하룻밤 사이에 낯설게 변했습니다. 익숙했던 키릴 문자 대신 한글이 도심 곳곳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박도연, 한국문화교류재단 몽골 지부에서 부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42살이 되던 해 몽골에 부임한 지 3년째였죠. 처음엔 누군가의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CNN이 보도하고 NHK가 특파원을 급파하고 로이터가 헤드라인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장난이 아니라는 거요. 한국문화교류재단 몽골지부 사무실 창문을 열고 멍하니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맞은편 건물 외벽엔 커피 2002그릭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고 그 옆 방집엔 매일 구워요 라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거리를 지나는 젊은이들은 한글이 새겨진 에코백을 들고 다녔고 버스 정류장 광고판조차 한글로 가득했죠. 저는 전화기를 꺼내 SNS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봤어요. 전 세계가 몽골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요. 나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어요. 우리가 전한 존중이 누군가의 오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몽골이 한국에 잠식됐다. 외신 헤드라인은 한결같았습니다. 문화 식민화의 새로운 형태라는 분석 기사가 쏟아졌고 유럽의 한 언론은 한국이 소프트 파워로 몽골을 장악했다고 표현했어요. SNS에선 해시태그 하나가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죠. 이건 교류가 아니라 침투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댓글란은 조롱과 비난으로 가득했고 일부는 몽골 정부는 뭐 하나라며 분노를 쏟아냈어요. 저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재단 본부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울의 상급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부대표, 지금 무슨 일입니까? 외교부에서 난리예요.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죠. 저희가 추진한 건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었고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이었으며 문화 교류 행사였을 뿐이었어요. 누군가에게 한글 간판을 강요한 적도 언어를 바꾸라고 압박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울란바토르는 한글의 도시가 되어 있었고 전 세계는 그걸 침략이라고 불렀어요. 오전 10시쯤 몽골 국영방송 기자 한 명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사르낭이라는 이름의 37살 남성 기자였어요. 그는 명함도 건네지 않고 곧바로 물었습니다. 한국문화교류재단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죠. 저희는 교류만 지원했을 뿐입니다. 간판을 바꾼 건 개인 사업자들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사르낭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택이요. 한국 자본과 프로그램이 몰려들면서 생긴 선택이죠.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 사르낭의 보도가 나갔습니다. 몽골 국영방송 메인 뉴스에서였어요. 한국은 기술만이 아니라 문화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도심의 한글 간판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건 계획된 확산입니다. 카메라는 거리의 간판들을 비추며 몽골어를 읽지 못하는 노인들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담았어요. 한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어도 익숙지 않은데 이젠 한글까지 배워야 하나요? 화면 속 그분의 눈빛이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노래방, 떡볶이, 편의점. 모두 한글이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거리는 키릴 문자로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의 어느 골목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일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변화일까요?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가장 논란이 된 곳은 도심 중심가의 한 카페였습니다. 서울바람이라는 이름의 가게였죠. 입구부터 메뉴판까지, 심지어 직원 유니폼에도 한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2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로 가득했고 모두 한국어로 주문하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은 한국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며 웃고 있었고 어떤 커플은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저를 알아봤어요. 나란이라는 이름의 29살 창업가였습니다. 저희 재단이 작년에 지원한 청년 창업 프로그램 수료생이었죠. 그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부대표님, 오셨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나란 씨, 여기 모든 걸 한글로 쓴 이유가 뭡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손님들이 원해서요. 한글 간판을 보면 신뢰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신뢰. 저는 그 단어에 멈춰 섰습니다. 신뢰요. 나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한국 브랜드는 품질을 보장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한글로 쓰면 손님들이 더 믿고 찾아와요. 이건 유행이 아니라 신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착각인 건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거리의 한글이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점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저는 옆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한국어 학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 옆엔 K-팝 댄스 스튜디오, 그 아래엔 김치찌개 전문점이 있었죠. 모두 한글이었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한국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고 누군가는 한국 화장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침투일까요? 아니면 동경일까요? 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몽골 국립대학교를 방문했어요.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22살 학생 한 명이 저를 반겼어요. 채책이라는 이름의 여학생이었죠. 그녀는 한국어로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부대표님, 저희 세대에겐 한국이 꿈이에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제품을 쓰면서 자랐거든요. 한글 간판은 저희에겐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외신에선 이걸 문화 침투라고 부르던데요. 채책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침투요? 아니에요. 저희가 원해서 배우는 건데 왜 그게 침투인가요? 러시아어를 배울 땐 아무도 뭐라 안 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벽에 붙은 포스터를 봤습니다. 한국 장학금 프로그램 모집, 한국 기업 취업 설명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이 학교만이 아니었습니다. 몽골 전역의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자가 폭증하고 있었고 한국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거리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한글 간판들을 비추며 도시 전체가 불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치킨, 커피, 노래방, 미용실. 모든 글자가 빛나고 있었죠. 전화기가 울렸어요. 서울 본부였습니다. 박 부대표, 내일 긴급 회의 소집됩니다. 몽골 사업 전면 재검토 안건이에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이 옳은 건지 아니면 실수였는지, 세계가 조롱하는 이 상황이 오해인 건지 아니면 진실인 건지.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하면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나란의 말이 맴돌았어요. 이건 유행이 아니라 신뢰예요. 신뢰. 과연 한글 간판은 신뢰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침투의 증거일까요? 저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그리고 세계 앞에서 이 모든 걸 설명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창밖의 한글 간판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희망인지 경고인지 저는 판단할 수 없었어요. 2025년 3월 12일 오전 9시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회가 긴급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과도한 외국어 간판 사용 제한 조례안 상정. 뉴스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웠고 외신들은 일제히 같은 제목을 뽑아냈어요. 몽골, 한국 문화 침투에 제동. 저는 사무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이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논란이었던 것이 이제는 법이 되려 하고 있었어요. 한국문화교류재단 서울본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박 부대표, 몽골 사업 예산 전면 동결입니다. 현지 프로그램 즉시 중단하고 철수 준비하세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네라고 대답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사무실이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3년 동안 쌓아온 청년 창업 지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문화 교류 행사.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내로 나갔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도심 중심가에 도착하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죠. 사다리를 탄 인부들이 건물 외벽에서 한글 간판을 떼어내고 있었어요. 커피, 치킨, 노래방. 하나씩 내려올 때마다 그 자리엔 흰 페인트 자국만 남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그 장면을 바라봤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몽골 국영방송에서 사르낭의 리포트가 나갔어요. 오늘 울란바토르시는 문화 정체성 보호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글 간판 철거 작업이 시작됐고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화면엔 철거 현장이 비쳤고 인터뷰에 응한 중년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도시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한글은 아름답지만 여긴 몽골이잖아요.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무력감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을 때 팀원들이 하나둘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서류 상자를 들고 나가는 후배 직원이 제게 물었어요. 부대표님, 저희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강요한 적이 없었어요. 단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었죠.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수업을 열었고,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자금을 지원했고, 문화를 나누고 싶은 이들에게 무대를 마련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그걸 침투라고 불렀어요. 그날 밤, 한국대사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문화참사관 최은재가 자리를 주재했어요. 48살의 베테랑 외교관이었죠.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몽골 정부는 외교적 마찰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면서 우리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어요. 회의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물었어요. 참사관님,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최은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오해예요. 하지만 오해도 현실이 되면 문제가 되는 법이죠. 이틀 뒤 몽골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공개 질의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문화교류재단의 활동이 몽골 청년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질의안은 비판적 어조로 작성됐고 일부 언론은 문화적 종속 논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지난 3년간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죠.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던 대학생들, 한국 기업 취업을 꿈꾸던 청년들, 한글 간판을 달고 희망에 차 있던 창업가들. 그들은 지금 뭘 느끼고 있을까요? 사흘째 되던 날, 사르낭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부대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카페에서 그를 만났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피곤해 보였습니다. 커피잔을 앞에 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청년들은 모두 한국에 감사하다고 했거든요. 한국어 덕분에 일자리를 얻었다고, 한국 문화 덕분에 꿈을 찾았다고 말했어요. 근데 방송국은 그 얘기를 내보내지 말래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내보내지 말라는 겁니까? 사르낭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정적 보도는 공정성을 해친대요. 지금은 문화 정체성을 지켜야 할 때래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죠. 하지만 전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원해서 배우는 건데 그게 왜 침투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저처럼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나란이었어요. 부대표님, 제 가게에 철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밤까지 간판 내려야 해요. 저는 곧바로 서울바람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엔 이미 시청 직원들이 와 있었고 철거 명령서가 문에 붙어 있었어요. 나라는 카운터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9살 청년의 얼굴에서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죠. 나란 씨. 제가 부르자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부대표님, 전 뭘 잘못한 건가요? 그냥 손님들이 좋아하는 걸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10시 인부들이 와서 간판을 내렸습니다. 서울바람이라는 한글 간판이 천천히 내려오는 동안 나라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안엔 채책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어학과 학생이었던 그 22살 청년은 테이블에 얼굴을 묻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았어요. 채책.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 폐강된대요. 수강생이 줄어서요. 다들 무서워해요. 한국어 배우면 비난받을까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생님, 한글을 지우면 제 꿈도 사라져요. 전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꿈도 포기해야 하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조차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세계가 우리를 침략자라 부르는데 어떻게 꿈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카페를 나서며 저는 뒤돌아봤어요. 간판이 사라진 건물 외벽엔 흰 자국만 남아 있었고 어둠 속에서 그 자국이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교류재단 사무실은 거의 비었습니다. 팀원들 대부분이 서울로 돌아갔고 남은 건 저와 몇몇 현지 직원뿐이었어요. 저는 빈 사무실을 걸으며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봤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결과 보고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성과 분석, 문화 교류 행사 참가자 만족도 조사. 모든 자료가 긍정적이었어요. 참가자 만족도는 95%를 넘었고 취업률은 80%에 달했으며 재참여 의사는 98%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게 의미 없어졌어요. 창밖을 보니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한글 간판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남은 건 몇 개뿐이었어요. 그 중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식품점이라는 작은 간판이었죠. 아직 철거되지 않은 마지막 한글이었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빛이 꺼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불을 끄고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한글 간판이 사라진 자리마다 흰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자국들이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을 해친 걸까? 아니면 우리가 해친 건 그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까? 문득 먼 거리에서 한글 간판 하나가 마지막으로 빛났습니다. 어떤 가게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빛만큼은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느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무언가가 시작되려는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새벽 5시, 저는 휴대폰 알림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화면엔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모두 같은 내용이었죠. 부대표님, SNS 보세요. 저는 손을 떨며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어요. 해시태그 하나가 몽골 전역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지켜라. 수백 개의 게시물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사진마다 젊은이들이 한글로 쓴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내려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어요. 도심 중앙 광장으로 향하는 길,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수백 명이 모였고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손에 든 피켓엔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이건 침투가 아니라 기회다. 한글은 우리의 선택이다. 문화는 강요가 아니라 존중이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광장 중앙에 채책이 서 있었어요. 22살 대학생이었던 그녀는 확성기를 든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요. 한국 드라마를 보며 꿈을 키웠고 한국 음악을 들으며 위로받았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다른 세계를 보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어요.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이건 배움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배움입니다. 광장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게가 서서히 거치고 있었습니다. 채책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몽골어를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글을 더한 거예요. 언어는 무기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예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광장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몽골 국영방송의 중계차가 도착했어요. 사르난 기자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망설이는 표정이었죠.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 울란바토르 중앙광장에 수백 명의 청년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건 한글 간판의 복원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난 며칠간 저는 문화 침투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시각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르낭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이 청년들은 누군가의 강요로 한글을 배운 게 아닙니다. 그들은 기회를 잡기 위해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 더 나은 일자리를 얻었고 한국 문화를 접하며 시야를 넓혔어요. 이건 침투가 아니라 교류였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광장의 청년들은 다시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여론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SNS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몽골 전역의 대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덕분에 외국계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며 제 정체성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한글은 제게 기회의 문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증언이 쏟아졌고 그 하나하나가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려보며 비로소 이해했어요. 우리가 심은 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거요. 저녁 무렵 나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대표님, 가게 다시 열어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죠. 무슨 말입니까? 철거 명령 받았잖아요. 나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간판 달았어요. 한글과 몽골어 함께요. 시청에서 허가 나왔어요. 저는 곧바로 서울바람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바람이라는 한글 옆에 몽골어로 쇠올린 사리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두 언어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모두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사진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공존이야. 우리 언어도 지키고 그들 언어도 존중하는 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라는 가게 안에서 저를 반겼어요. 그의 얼굴엔 다시 희망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부대표님, 어제까지만 해도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 청년들이 모이는 걸 보고 깨달았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란 씨, 고맙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고마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거예요. 한국과 몽골이 함께요. 그날 밤 외신 보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몽골 청년 문화 침투 논란을 상생 모델로 전환이라는 제목을 뽑았고, 로이터는 한글과 몽골어의 공존, 새로운 문화 교류 사례라고 보도했어요. NHK는 현장 특파원을 보내 채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히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웠습니다. 한글은 배움의 문을 연 언어예요. 한국대 사관에서 최은재 문화참사관이 연락해왔습니다. 박 부대표, 본부에서 사업 재개 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몽골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래요. 저는 전화를 받으며 창밖을 봤어요. 도심 곳곳에서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쓰인 간판들이 하나둘 다시 걸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치킨, 노래방에 두 언어가 나란히 빛나며 도시는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이틀 뒤 사르낭 기자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박 부대표,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저는 문화 침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문화 존중이었어요. 청년들이 증명했습니다. 이건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르낭 씨, 당신도 진실을 찾은 거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에서 제 개인 코멘트를 남기려고 해요. 나는 오늘 문화의 힘이 아니라 존중의 힘을 봤다고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울 본부로 보낼 최종 보고서였어요. 우리가 심은 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언어 전수가 아니라 기회 제공이었고, 문화 교류는 침투가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몽골 청년들은 스스로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오늘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비로소 확신이 섰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옳았다는 거요. 창밖을 보니 밤하늘 아래에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쓰인 간판들이 도시 전체를 밝히고 있었어요. 서울바람 쇠올린 사리, 한국식품, 한글학원. 두 문자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마치 하나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진짜 교류구나. 서로를 지우는 게 아니라 함께 빛나는 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채책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선생님, 내일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 재개된대요. 수강 신청자가 작년보다 2배 늘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덕분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들 스스로 만든 변화였습니다. 저희는 단지 씨앗을 뿌렸을 뿐이고 그들이 직접 꽃을 피운 거였어요.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며 저는 광장을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청년들이 모였던 그곳엔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한글로 쓴 메시지를 바닥에 적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그 옆엔 몽골어로도 같은 말이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문장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서로를 향한 존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도시의 불빛들도 함께 빛나고 있었죠.
한글과 몽골어가 어우러진 그 빛은 마치 두 나라가 손을 잡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라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광장에 서 있었어요. 수천 명의 청년이 모여 있었고, 모두 한글과 몽골어로 쓰인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쳤어요. 이건 침투가 아니라 동맹이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습니다. 새벽 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요. 2025년 4월 5일 오전 10시, CNN 속보가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몽골 정부, 한국과의 문화 및 교육 협력 강화 공식 발표. 저는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며 지난 한 달이 꿈이었는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화면 속 울란바토르 거리의 전광판엔 한글과 몽골어가 나란히 흐르고 있었고, 시민들은 미소 지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조롱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존중으로 끝나고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심 곳곳에 복구된 간판들이 보였어요. 서울바람 쇠울린 사리, 한국식품 솔롱고스홀, 한글학원 한글수르구울. 두 언어가 조화롭게 빛나며 도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킨 건 한글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였다고. 그리고 그 자유가 지금의 신뢰를 만들었다고요. 책상 위엔 마지막 업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본부로 보낼 최종 문서였어요.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 천천히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의심으로 시작된 일은 결국 존중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전한 건 언어가 아니라 기회였고, 그들이 선택한 건 한글이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진짜 영향력은 강요가 아니라 윤리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오후 2시 정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과 몽골의 공동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양국 문화부 장관이 서명대 앞에 섰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몽골 측 대표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엽니다. 한국어 교육은 국가 장학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며 한글과 몽골어 병기 정책은 수도 전역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침투가 아니라 동맹입니다. 회의실엔 박수가 쏟아졌어요. 이어서 한국 장학생 대표 발언이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사람은 채책이었어요. 22살 대학생이었던 그녀는 이제 몽골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의 언어였습니다. 한국 드라마 자막을 읽으며 세계를 배웠고, 한국 노래 가사를 따라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알았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더 넓은 세계를 보는 눈을 갖게 됐습니다. 채책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침투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손을 내민 이야기였다는 것을요. 한국은 우리에게 언어를 준 게 아니라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그녀가 말을 마치자 회의실은 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취재석에 앉아있던 사르난 기자가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르낭 씨, 괜찮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침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건 손을 내민 이야기였어요. 저는 오늘 다큐멘터리 제작을 결정했습니다. 제목은 한글의 진실이에요.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취재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환영합니다. 그날 저녁 외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CNN은 몽골과 한국 문화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냈고, 로이터는 존중의 한류, 세계 문화 교류의 교본이 되다라고 분석했어요.
BBC는 현지 특파원을 통해 울란바토르 거리를 생중계하며 한글과 몽골어가 공존하는 간판들을 하나하나 비췄습니다. 세계는 이제 조롱이 아니라 찬사를 보내고 있었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문화학자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문자입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쓸 수 있죠. 그것을 전한 한국은 기술보다 더 큰 유산을 남겼습니다. 바로 윤리입니다. 한국은 강요하지 않았고 존중했어요. 이것이 진짜 소프트 파워입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킨 건 자존심이 아니라 품격이었다는 거요. 이튿날 저는 서울바람 카페를 찾았습니다. 나란히 문 앞에서 저를 맞았어요. 부대표님, 오늘 손님이 평소보다 2배 많았어요. 다들 새 간판 보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간판을 봤습니다. 한글과 몽골어가 나란히 빛나며 그 아래 작은 문구가 하나 더 추가돼 있었어요. 함께 배우고 함께 자란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채채기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선생님, 다음 달에 서울로 떠납니다. 한국 장학생으로 선발됐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요, 채채. 당신이 꿈꾸던 그 길이네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희에게 기회를 줬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잡은 겁니다. 사흘 뒤, 저는 한국대사관에서 최은재 문화참사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문서 한 장을 건넸어요. 박 부대표, 본부에서 사업 확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몽골 전역으로 한국어 교육센터를 늘리고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2배로 확대한대요. 저는 문서를 읽으며 물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최은재는 미소 지었어요. 이번엔 우리가 배웠잖아요. 존중이 먼저라는 거요. 일주일 뒤, 저는 울란바토르 공항 활주로에 섰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석양이 붉게 물들고 활주로 끝에 한국과 몽골의 깃발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보며 지난 한 해를 떠올렸어요. 의심으로 시작해 위기를 거쳐 반전을 맞고 감동으로 끝난 이야기. 그 모든 순간이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도시를 바라봤어요. 붉은 초원 위로 펼쳐진 울란바토르의 불빛들.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빛나는 간판들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존중은 유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이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는 것을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몽골의 대지가 멀어졌어요. 붉은 초원 위에 점점이 박힌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한국과 몽골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본부에서 긴급 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몽골 사례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전역 문화교류 프로그램 확대 검토.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세계는 이제 우리를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침략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존중하는 자로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몽골 어딘가에서도 누군가 한글 간판을 보며 꿈을 꾸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꿈이 언젠가 현실이 될 거라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언어를 준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며칠 뒤 채책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서울 도착했어요. 여기 거리가 울란바토르랑 비슷해요. 한글이 가득하네요. 이제야 알겠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연결의 언어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채채, 당신이 그 연결을 완성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당신처럼 꿈을 이룰 겁니다. 그녀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네, 선생님. 저도 누군가의 다리가 될게요. 한 달 뒤 사르낭의 다큐멘터리 한글의 진실 이 몽골 국영방송에서 방영됐습니다. 그는 서울과 울란바토르를 오가며 취재한 내용을 담았어요. 한국어를 배워 꿈을 이룬 청년들, 한글 간판으로 성공한 창업가들, 그리고 존중으로 신뢰를 쌓은 양국의 이야기. 다큐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글은 침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달이었다. 두 나라를 잇는 존중의 달이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우리가 지킨 것은 결국 우리의 품격이었고 그 품격이 세계를 움직인 겁니다. 한국은 강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손을 내밀었을 뿐이고 그들이 그 손을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 저는 다시 몽골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몽골의 붉은 초원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 점점이 박힌 도시들이 한글과 몽골어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철학이었다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었다고요.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을 때 공항 출구엔 익숙한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란, 채채, 사르나. 그들은 모두 미소 지으며 저를 반겼어요. 나란이 말했습니다. 부대표님, 환영합니다. 이번엔 우리가 선생님을 가르칠 차례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선생과 학생이 아니라 동료잖아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늘까지 닿을 듯 빛나고 있었어요. 한글과 몽골어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 빛은 마치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존중은 국경을 넘어가면 외교가 되고 사람의 마음에 닿으면 동맹이 된다. 존중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었다. 하늘 위로 별이 쏟아졌고 그 별빛 아래 두 나라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침투가 아니라 동맹으로, 강요가 아니라 존중으로, 언어가 아니라 미래로. 우리는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